안녕하세요. 역사돋보기입니다. 태평양 전쟁사 4부입니다. 대동아 공영권을 완성한 일본은 세 방면에서 태평양으로 더 세력을 확장시키기로 합니다. 그중 최남단 전역인 호주로 침공은 사노해 해전에서 미군과 무승부가 나면서 잠시 저지되고 말았죠. 일본의 그 다음 목표는 세 방면 중 가운데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미드웨이였습니다. 미드웨이는 미군 태평양 함대의 본진이었으며 일본이 가지고 있는 정보로는 미 태평양 함대의 항공모함이 2척밖에 없다는 걸 알고 항공모함 4척을 미드웨이로 보냈죠. 하지만 태평양 함대의 니미츠 제독은 재빨리 항공모함을 한 척 더 수리시켜서 미군은 총 3척의 항모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무려 3만 명의 천재들로 동원한 암호 해독반에서 일본군의 미드웨이 침공 규모, 및 날짜, 방향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죠. 그래서 미군은 단순히 미드웨이를 방어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항공기들을 항공모함에 실어 미드웨이 바다로 나아가도록 했습니다. 1942년 6월 4일 일본의 함대가 미드웨이 근처에 이르자 미 항공모함에서 뇌격기들을 출전시켰는데 일본의 함재기들이 미군 뇌격기들의 공격을 한번 막아냈습니다. 미군 뇌격기들은 별 수 없이 철수하였죠. 다만 일본군의 피해도 적지 않았기에 미군이 모르는 곳으로 이동시키고 반격을 위한 전열 재정비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미군 측에선 뇌격기들이 별 활약을 못하자 이번엔 급강화 폭격기들을 대거 출발시키는데 이미 일본 항공모함들은 아까 그 자리를 이탈한 지 오래. 일본 항공모함을 못 찾은 급강화 폭격기들은 당황해서 항공모함으로 돌아가려는 찰나 정말 우연히 일본 항공모함을 찾아냅니다. 미군의 급강화 폭격기들은 득달같이 일본 항공모함에 달려들어 일본 4척의 항공모함 중 3척을 격침시킵니다. 4척 중에서 3척이 격침되는 데 걸린 시간은 겨우 5분이었습니다. 남은 한 척의 항공모함으로 일본은 미국의 요크타운호를 찾아내어 공격합니다. 요크타운호도 나중에는 침몰이 되지만 미군의 다른 항공모함에서 급강화 폭격기들이 엄호를 해주면서 일본의 남은 항공모함마저 격침되어 버립니다. 이로써 일본이 미드웨이 해전에 투입한 4척의 항공모함은 모조리 격침됐고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총 6대의 항공모함 중에서 4척이 사라지니 이는 사실상 일본의 힘을 마비시켜 놓은 것이었죠. 미국 측 피해는 항공모함 1척, 미드웨이 해전에서는 미국의 대승리였습니다. 항공모함이 가장 중요한 전력이었던 당시 전쟁에서 4척이나 잃어버린 일본은 더 이상 팽창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드웨이 해전을 태평양 전쟁의 분수령이라고 묘사하는 거죠. 많은 후대 사가들은 미드웨이 해전에서의 미국의 승리는 암호 해독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정보전의 승리였다면서 이 전쟁에 있어서 정보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한답니다. 여담이지만 서부극의 대가로 유명한 할리우드의 고전 영화 감독 존 포드가 이 미드웨이 해전에 참전한 바 있는데요. 참전 도중 해전 상황을 카메라로 촬영해서 나중에 다큐멘터리를 만든답니다. 오스카 시상식에서 다큐멘터리 부문을 수상하기도 했다죠. 일본의 태평양 진출 세 방면 중 가장 남쪽 방면인 호주 진출은 사노해 해전으로 잠시 좌절되었고 태평양 정가운데를 가로지는 미드웨이 해전에서는 일본군이 박살나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북쪽 방면인 알래스카로 진출할 수 있는 알류산 열도로 나아가던 일본군은 어떻게 됐을까요? 태평양 전쟁 초기 일본군이 보유한 항공모함은 총 6척으로 이 중 4척은 미드웨이 해전에서 모두 잃고 남은 2척이 알류산 열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미드웨이 해전에서 패전 직후 일본 해군의 사령관이었던 야마모토 이소로쿠는 알류산 열도로 가고 있는 2척의 항공모함에 작전 중지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사실 미드웨이 해전 이틀 전 이미 알류산 열도로 진격한 일본의 제2기동함대는 더치 하버의 공습작전을 시행한 이후였습니다. 애써 공습을 해놓고 후퇴하려던 찰나 야마모토 이소로쿠 사령관은 다시 제2기동함대에게 그냥 알류산 열도를 계속 진격하라는 제명령을 내렸고 6월 6일과 7일 일본군은 알래스카의 키스카 섬과 에투 섬을 점령합니다. 미국이 당황하기는 했으나 두 섬은 그렇게 중요한 섬이 아니거니와 미국에게 큰 치명타를 줄 수 없다고 판단한 니미츠 제독은 딱히 알류산 열도 방면 쪽으로 신경을 크게 두지 않으려고 했답니다. 반면 일본은 키스카 섬과 에투 섬에 계속해서 병력을 증파하고 있었죠. 알류산 열도는 어디까지나 미국 위협용일 뿐 전세를 바꾸거나 일본이 회심의 일격을 날릴 수 있는 작전이나 전투는 아니었습니다. 미드웨이로의 진격이 막힌 이상 일본은 남쪽 호주로 나아갈 수 있는 솔로몬 제도 방면에 주력을 더 쏟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팽창이 아니라 지금까지 장악한 동남아 권역을 지키는 수세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던 거죠. 첫 대규모 승리를 거둔 미국은 그렇다면 이제 동남아시아 내 일본군과 싸우려는 건 당연한 절차였습니다. 그렇다면 동남아로 진군하기 위해 미군이 전진기지로 삼을 만한 곳이 어디냐? 바로 호주였습니다. 호주에서 물자와 병력을 총 집결시켜서 위쪽으로 치고 올라가기에는 이 호주가 지리적으로나 기후적으로 최고의 후방기지가 되어줄 수 있었거든요. 일본도 그걸 알았기에 지금까지 점령한 솔로몬 제도의 섬들을 요새화하고 호주 북쪽 지방을 먼저 점령해서 미군의 진군에 회방을 놓을 생각이었습니다.
가장 메인이 될 전장은 지리상 파푸아 뉴기니 섬과 솔로몬 제도였습니다. 각각의 지역에서 일본군과 호주군이 연합한 미군 사이에서 치열한 전투들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파푸아 뉴기니 섬에서 일어난 일련의 전투들을 코코다 트랙 전투, 그리고 솔로몬 제도에서 일어난 전투들을 과달카날 전투라고 부릅니다. 우선 미군은 파푸아 뉴기니 섬의 수도 포트 모르조베를 수복하기 위해 2개 사단과 호주 민병대가 앞에 호주에서 떠납니다. 당시 미군이 가장 주안점을 두었던 곳은 과달카날 쪽이었기 때문에 파푸아 뉴기니에 대해서는 크나큰 신경을 쏟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일본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일본도 온 신경이 과달카날, 즉 솔로몬 제도 쪽으로 쏠려 있었기 때문에 일본 해군은 파푸아 뉴기니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고, 일본 육군만이 일부나마 파푸아 뉴기니 섬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당시 일본 육군이 주둔하고 있던 곳이 이 동남부 해안의 부나라는 곳이었는데, 미군과 싸우기 위해 반대편 서남부 해안의 포트 모르지비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부나에서 포트 모르지비까지 가려면 평균 해발고도 2,500m 정도의 높은 산맥들을 넘어가야만 했습니다. 백두산과 거의 같은 높이의 산들이 줄지어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무성한 정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을 지난다는 게 매우 위험천만했습니다. 이 거리를 코코다 트랙이라고 하죠. 대본영에서는 황군 정신에 입각해 무조건 넘으라는 명령만 내렸고,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넘을 수 없는 이 산맥과 정글을 또 일본군이 넘습니다. 한편 호주군과 미군은 전면전보다는 정글 지형을 이용해 일본군을 게릴라 기습으로 괴롭히기로 합니다. 그런데 미군도 이 전혀 정글 전투에 대해서는 대비와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겁니다. 호주군의 하드캐리로 일본군의 루트였던 코코다 트랙에서 일본군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직접적인 피해를 준 규모 자체는 그다지 크진 않았지만 그래도 지친 일본군에게 공포감을 주고 진군 속도를 지연시키는 데는 성공합니다. 약 50여일 만에 일본군은 포트 모르조비 인근에 도착은 했지만 곳곳에서 호주군이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있었고, 미군 폭격기들의 폭격으로 인해 무리하게 진군하기가 힘들었죠. 더불어 그 지옥의 50일 사이에 일본군이 얼마나 지칠 대로 지쳤겠습니까? 별 수 없이 일본군은 포트 모르지비를 포기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일본군은 왔던 길을 돌아갑니다. 그 지옥의 정글 탐험을 한 번 더 한 겁니다. 호주군은 후퇴하는 일본군을 쫓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쫓아서 일본군을 공격했으나 호주군이나 미군이나 도저히 이 이상 정글과 산맥을 나아갈 수 없다고 판단해 어느 지점부터는 추격을 멈추었습니다. 이런 곳을 2번이나 왔다 갔다 하는 일본군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죠. 미군은 수송기를 타고 날아가 일본 육군 본진이었던 부나에 도착해 곳곳을 기습해 전공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7월부터 11월까지 벌어진 코코다 트랙 전투 끝에 미군은 포트 모르지비를 장악했고, 일본군은 파푸아 뉴기니 섬에서의 힘을 완전히 상실하고 맙니다. 이제 과달카날 섬으로 가보겠습니다. 과달카날 전투와 코코다 트랙 전투는 거의 동시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코코다 트랙 전투는 7월부터, 과달카날 전투는 8월부터 시작됐죠. 일본은 과달카날 섬에서 비행장을 건설해 그곳에서 호주를 압박할 생각이었습니다. 일본은 미국이 과달카날에 병력을 보내지 않을 거라고 착각했기에 과달카날에 있던 일본군은 비행장을 건설하는 노무자 2,000명과 병력 400여 명 정도가 끝이었습니다. 참고로 이 노무자들 거의 전원 조선인이었습니다. 1942년 8월 7일 일본군의 예상을 깨고 미군은 해병 1사단 16,000여 명을 파견합니다. 이 중 5,000명은 툴라기 섬으로 가서 툴라기 섬을 점령했고, 나머지 11,000명이 과달카날에 상륙하죠. 고작 400여 명으로 뭘 할 수가 없던 일본군은 당황해서 이 가지고 있던 모든 식량과 군수물자를 가지고 도망갑니다. 제대로 된 보급을 준비하지 못하고 온 미 해병대였기에 일본군이 가지고 있던 보급을 가지고 도망가자 심각한 보급 문제에 시달립니다. 굶주림과 더위에만 버티는 게 아니라 이후로 거의 매일, 그것도 점심시간에 계속 일본군들이 공습을 퍼부어서 이 공습과 그 두려움도 극복해내야만 했죠. 확실히 미군 최정예부대라고 불리는 미 해병 1사단은 다르긴 다른 게, 무섭고 배고프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언제고 미국 함선과 전투기들이 올 테니 그때를 대비해서 일본군들이 여태 만들다만 비행장을 미군이 계속 이어나가기로 하죠. 장비야 일본군들이 놓고 간 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약 열흘 만인 8월 18일 핸더슨 비행장이 완성되었습니다. 덕분에 미국 수송기들과 전투기들 그리고 군함들도 다시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일본 대본영은 반드시 과달카날 섬을 장악해서 비행장을 사수해야 한다며 상륙작전을 감행하기로 합니다. 8월 19일 이츠키 대자가 이끄는 일본 상륙군이 과달카날로 상륙하는데, 공의 눈이 멀었던 이츠키 대자는 아직 후발대들이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작 900명 남짓한 선발대 병력으로 1만 명이 넘는 미 해병 1사단에게 덤비다가 제대로 깨져버립니다. 이 전투가 테나루 전투입니다. 선발대 900명 중에서 800명이 전사했고 800명 갈리는데 10분밖에 안 걸렸다죠. 이 테나루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요. 미군은 일본군이 언제 어디로 올지 몰라
몰라서 과달카날의 현지인들로 부대를 구성한 뒤 정찰 임무를 주었습니다. 그중 한 현지 부대가 이치키 대제의 부대를 봤는데 그만 일본군에게 전멸을 당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중 목에 칼이 찔린 병사가 있었는데 이 병사가 가까스로 살아남아 부상당한 몸으로 비행장까지 뛰어가서 일본군이 왔다고 말해준 덕분에 미군은 완벽하게 방어진지를 구축할 수가 있었다죠. 이 병사가 자콥 보우자입니다. 일본은 연속된 패배에도 과달카날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계속 병력을 집어넣기로 하는데요. 이 과달카날 전역은 어떻게 끝이 날까요? 그럼 역사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